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격이 3,888만원에서 5천만원이 살짝 넘어요. 5,040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니까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300에서 400 트림별로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1.6T 감마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합산이 돼서 230마력 최고 출력을 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그 레이아웃 그대로죠.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이미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기술까지 들어간 감마 터보 엔진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 모터 배터리는 1.49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하이브리드는요 1.5 정도 되는 1.5kWh 정도 되는 배터리도 전기 모터 출력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C레이트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폴리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전기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1.5kWh 배터리인데 이거 교환할 때 보면 막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해 보이잖아요. 전기차에 이거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싸지 않냐. 근데 셀이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패시터를 비롯한 고출력에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고, 그리고 왜 몇 번 정도밖에 못 쓰냐면 SOC를 되게 좁게 씁니다. 한 40%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방전이 막 빠르게 일어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터리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언덕 몇 번 나오면서 회생제동 몇 번만 걸면 또 만충됐습니다 그러잖아요. 하이브리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는 조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가 조용할까요? EV 모드에서는 조용하죠. 시동 걸고도 이게 가솔린 엔진이 뭉 하고 걸리지 않고 EV 모드에서 일단 출발하죠. 배터리가 잔량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겠으나 보통 일반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배터리는 거의 한 7~80%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 걸면 이제 EV 모드에서 좀 움직이다가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웅 하고 엔진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가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왜 내연기관 시동 걸면 1100rpm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600에서 700 사이로 안정화되잖아요. 처음에 확 올리는 건 빠르게 엔진의 온도를 높여서 최적 구간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그게 300~400rpm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처음 시동 걸어서 처음에 시동이 냉간시에서 확 걸리게 되면 1400, 1500까지 올라갑니다. 1400, 1500이면은 7단 변속기, 8단 변속기에서 항속하는 그런 RPM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공회전을 보통 1100에서 1200 그 사이로 합니다. 그러니까 600, 700보다 무려 한 4~500 높은 거죠. 이렇게 공회전이 빠르게 회전을 하니까 일단 엔진이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안 조용해요.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이런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냉간시 시동에서 엔진이 최적 온도로 올라가기 전에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 최적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RPM을 빠르게 상승을 시키는 거라.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가 냉간시 효율이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이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거나 하면 겨울철에 생각보다 연비가 여름철 상온 20도 30도 이런 환경보다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겨요. 왜냐면 이제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엔진이 최적 구간으로 온도를 높이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냉간시 이제 노후 구간들이 더 늘어나고 하니까 하이브리드도 겨울철에 전기차처럼까지는 아닌데 전기차와 비슷하게 연비가 떨어지는 현상이 그래서 또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내연차와 전기차의 장점이 좀 합쳐져가지고 무조건 장점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그래도 난 게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무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그야말로 어시스트 용도로 보시면 돼요. EV 모드는 몇 분 안 됩니다. EV 모드가 몇 분 안 되는 게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은 데다가 그 작은 배터리도 몇백 와트 안 쓰거든요. 실제로 1.5kWh라고 해도 한 600-700W 그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라 그 정도 전력을 써가지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는 그냥 엔진이 구동을 해서 추적 구간으로 올라가서 연비를 잘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농후 구간에서 엔진을 보조해주면서 조금씩 밀어주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냉간시 최적 구간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빠르게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효율 구간에 도달하기까지 엔진을 돌리는 그 농후 구간인데 요걸 급격하게 줄여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연비 절감 효과가 크고 정지에서 그 무거운 차체가 관성이라는 힘을 갖게 저기까지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니까 여기에서 진짜 연비가 많이 아껴지는 거예요. 그 고속주행 시 하이브리드가 왜 효율이 떨어지냐면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 이런 환경 없이 그냥 일정한 속도로 운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체는 관성,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와 같이 대기권 안에서는 공기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저항 때문에 그 관성의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자동차는 4개의 타이어로 손바닥만한 컨택 패치 4개가 지면과 맞닿아서 움직이잖아요.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자동차에 중량이 있으니까 그 중량에 따른 수직 하중에 따른 구름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 이 두 가지가 관성, 다시 말하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정속 주행을 하면 2000cc 자동차도 막 20km 이상 리터당 이런 연비 효율이 나오냐면, 정지했을 때는 이 구름 저항이 최대치입니다. 정지해서 움직이게 할 때는 구름 저항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때니까 엔진이 더 힘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려면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료 분사를 더 많이 하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생기도록 차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80km, 90km 시속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려는 힘이 물체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 공기저항과 구름저항 이 두 가지의 저항에 따른 힘, 딱 그만큼만 엔진에서 힘을 내줘서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연료로,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자동차가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1.6T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막 26, 27, 막 30 가까운 수치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가 정지했을 때 혹은 냉간시 노무 영역에서 엔진을 아껴주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어시스트 동력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속 주행을 하면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얘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 힘이 아주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 정속 주행할 때도 전기 모터가 간간히 어시스트를 해주면 10%까지도 아니고 한 6, 7% 정도 평균 내보면 그 정도 연비 증강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보려고 전기 모터 달고 뭐 배터리 달고 그걸로 막 300만원, 400만원 투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멈춰서 출발하고 멈춰서 출발하고 그리고 차를 잠깐 세웠다가 다시 출발하고 이런 환경인데, 주행거리가 하루에 한 적어도 7, 80km는 돼서 연 2만 km 정도는 돼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뭐 그거 아니더라도 난 주행거리 적어도 조용하잖아 하이브리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는 조용한 차다? 아닙니다. 배터리로만 작동을 하고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면 정말 조용하지만 엔진 돌기 시작하면 가솔린 차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정숙하다?
이거는 예, 맞는 환경이 많지가 않고 이건 거의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비가 좋으니까 전기 모터의 어시스트로 300, 400 그거 금방 뽑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솔린도 지금 뭐랄까 1.6T라 그러면은요 연비가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아요. 평균 한 리터당 15km는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에 신경 쓰면 막타도 한 12, 13은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면은 18, 19 나오고 막 써도 14, 15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과 한 3, 4? 많이 차이 나야? 도심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몇 킬로미터를 주행을 해야 300만원, 400만원 더 투자되는 돈을 유류비로 환수할 수 있느냐. 계산해 보면 2만 킬로미터는 해야 그래도 한 회수하는데 적어도 4년 이상 걸려요. 3년 내에 못합니다. 그러면 15,000, 10,000 이렇게 타시는 분은 7년, 8년 가도 이게 환수가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려해 보셔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실 때 미리 내는 돈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지출이 나갔으니까 생각을 잘 못하시고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에 대해서 민감하신단 말이죠. 하이브리드 사가지고 내가 정말 기름값 많이 아끼고 있다. 그럼 차 살 때 얼마를 더 내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럼 평균 잡아서 한 350이라고 치면 그 350만 원을 과연 몇 년 안에 회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걸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안에 회수가 된다. 뭐 4, 5년이면은 충분히 그만큼 연비로 혜택을 보고 또 남는다 라고 하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내 운행 환경이라면 주행거리가 15,000도 안 돼가지고 이거 7, 8년 걸리겠는데? 그럼 가솔린을 사세요. 전기 모터 배터리 들어있으면 출력 부분에 더 이득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산타페가 가솔린 모델은 또 2.5T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280마력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전기 모터가 출발할 때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면서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초반 가속에 있어서 230인데 다른 230인 내연차보다 더 초반 가속이 경쾌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2.5T 280마력이 될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세금 관련해서 2.5T는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배기량 비율로 해서 나오니까. 1.5T 같으면 이제 소형이니까 거기서 아껴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로서 이제 뭐 얻는 혜택들이 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반값 뭐 이런 혜택들.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야, 이런 혜택 저런 혜택 감안하고 하면은 난 이게 이득이다라고 하면은 가시면 또 그것도 괜찮은 건데, 어쨌든 주행거리를 가장 기본으로 보셔야 된다. 주행거리가 한 2만 되고, 2만도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사셔가지고 톨게이트 나오면은 직장 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 그러면 이게 또 하이브리드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행거리가 나와도 하이브리드의 그 차액을 연비로 환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정속 주행은 가솔린도 지금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굳이 구입하셔가지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에서 발컨 신경 써가면서 어떻게든 이걸 좀 아껴볼까 하는 그러한 요령을 발휘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막 7, 8년 지나가지고 유류비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약분이 상계가 된다 그러면 굳이 이걸 사실 필요가 있겠느냐. 상품성을 또 가치, 뭐 성능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기 전에 그것부터 정립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타페가 기존 세대에 비해서 좋아진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장의 고급스러움이 말도 못하게 좋아졌어요. 이건 제가 이제 GV70 내연차를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같이 타고 오면서 가족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더 고급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하고 부정은 하는데, 그 표정을 봤더니 약간 좀 놀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지. 이게 현대 산타페 하면은 대중 라인업인데, 얘가 이렇게 좋은가?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V70에 비해서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부분은 또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도어 레치 이런 거 보면 여기 처리가 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센터 터널 이 부분도 충전 2개 이렇게
이렇게 안 해놓으면 부부간에 불편하죠. 이렇게 돼 있고, 또 공조기 패널서부터 이 에어벤트, 그리고 대시보드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드 트림도.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풀옵션 적용된 이제 5천 정도 되는 모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또 스웨이드 처리도 해놓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별로 흠잡을 데가 없다. 오디오도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이렇게 맞춰서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T하고 이 하이브리드, 현대 새로운 하이브리드 이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출력이면 출력, 연비면 연비 정말 좋다고. 그 또 세금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 차는 상품성 기획이 진짜 잘 됐다.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유니크함, 그걸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차를 샀지만 아빠들이 볼 때마다 저는 그 시각적인 즐거움 무시 못한다니까요. 좋든 나쁘든 일단 튀면 내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거기에다가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도 좋단 말이에요. 연비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실내에 딱 들어오면, 물론 옵션을 좀 발라야지 3,880만 원짜리 깡통 트림 사면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 풀옵션으로 뭐 다 사면 너무 돈이 지출이 많이 나가고, 사실 대중차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5천 이상을 주면 좀 대중차로서는 목적성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4천 중반에서 딱 끊으면 전 좋다고 보는데, 4천 중반에서 티낼 수 있는 옵션 몇 가지만 딱 집어넣고 이렇게 꾸며놓으면, 야, 내가 대중 브랜드의 흔한 차를 타고 있거나 적어도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진 게 실내 공간이 너무 활용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박스형으로 해놓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실내 공간 거주성을 높여놨단 말이에요. 특히 전고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이 전고가 이렇게 뭐 유선형으로 막 떨어지고, 쿠페형 SUV를 저는 정말 웃기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차 사시는 분들에게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나 혼자 타고 다닐 거고 짐도 많이 안 실 건데 난 SUV가 좋고, 근데 스타일도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SUV 쿠페형이 딱이지. 그런데 가족들 많고 짐 많이 실어야 되는데 쿠페형 SUV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이거지.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은 짐칸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말이죠. 또 6인승 시트를 하게 되면 2열의 편의성이 말도 못하게 좋아진다라는 건 이제 팰리세이드 기존의 산타페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차박을 이용하던, 레저용으로 이용하던, 가족끼리 이렇게 이동용으로 뭐 6인 가족, 원래 3열 시트가 이 산타페 사이즈에서는, 이런 사이즈에서 3열을 거의 풀사이즈에 가깝게 빼기가 정말 어려운데, 산타페 3열은 이 전장 동급 사이즈 중에서 최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형 디자인에 유선형으로 날렵하게 빠진 그런 라인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점이 바로 저건 거죠. 그래서 공간 활용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게 기존 산타페에서 달라진 두 번째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도 비슷합니다만, 요건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내 공간을 넓히려면 전폭, 전장, 휠베이스,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걸 키워내야 된단 말이죠. 그 산타페는 이제 중형 SUV인데, 중형 SUV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거는 내연 자동차 기반이니까 휠베이스 오버행을 뭐 극단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전기차 같은 게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내연차 기반의 뭐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하든 뭘 하든 이 레이아웃에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 모델에 비해서 덩치는 커졌지만 팰리세이드만큼 커져버리면 5m 가까운 전장의 전폭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족용 차는요, 부부간에 함께 이용을 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함께 이용을 하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차 경험이 많고 운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팰리세이드까지 조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차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팰리세이드가 훨씬 차가 다루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은 산타페의 이전 모델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팰리세이드급이 확보가 돼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이제 마트 많이 가시거나 백화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신 건립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 진입도가 잘 돼 있는데, 시내 오래된 주차장들이나 그리고 또 조금 소형 건물들 가다 보면 휠베이스가 막 2.9m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코너에서 막 휠 긁고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와, 정말 그 주차장 갈 때마다 신경이 막 곤두선다 그래요. 그래서 GV70 적당한 사이즈로 제가 사실 저는 그만한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GV80 더 컸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함께 이용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사이즈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도심에서는 주차의 스트레스 그리고 회전형 지하 주차장 뭐 주차 타워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니 결과적으로는 4.8m대의 전장 이게 딱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형 산타페가 483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 휠베이스가 2815예요. 아니 그 휠베이스가 281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빠지는 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가 가정용 차에서 다목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운전자도 남편 아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6인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도심 환경에 최적화돼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 회전형 타워 들어가거나 오래된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디자인을 해놓고 예, 거기에 맞게 실내 구성을 뽑아놨는데 이게 실내 구성이 진짜 말도 못하게 이 전장과 이 휠베이스에서는 그 어떤 제조사도 빼기 힘든 그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용 SUV, 주경 SUV 중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독보적이다 보시면 돼요. 아니 공간 필요하면 더 큰 차로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아내가 운전을 잘해요. 뭐 후진 주차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면 같은 여자도 반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뒤에 쫙 빼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어라운드 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다 보완을 해주긴 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 모델 대비 상품성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의 유니크함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 그리고 인테리어 소재 대중차에서 이게 싸지? 역시 이거 싸구려 대중차인데 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안 보여요. 정말 마감이나 플라스틱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라는 게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진짜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급의 차에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결함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 좀 해달라. 이게 시승하면서 결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리고 요즘 결함이라고 하면은 뭐 OTA로 요즘은 거의 80% 이상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현대차 언제 OTA 할 거냐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현재 내연차 그랜저서부터 이 OTA 폭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OTA로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 해결이 된다고 하면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소리를 들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안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자잘한 그런 오류까지 다 잡아가지고 내야 되는 건 제조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그게 얼마나 빠르게 해결되고 재발되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케이스 결함이 이제 모든 차들이 다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시승은 길어봤자 3박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3박 4일 동안 알아낼 수 있는 게 거의 결함 부분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이건 적어도 한 몇 개월 이상 타고 일상생활에서 좀 이용을 해보다가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찾아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케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어났고 만대당 몇 대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러니까 저러니까 문제다라고 공론화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동호회 카페에 가시면 해당 문제점들 중에서 뭐가 제일 민감한 문제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나 자동차 카페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소비자들이 뭉쳐서 소비자들이 개인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뭉쳐서 대응하자라는 게 바로 그런 카페의 순기능입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안정성이 어떤지 테스트해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안정성이라 그러면은 뭐 주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라든지 자율주행 보조, 주행 보조죠. 자율주행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주행 보조에 대한 어떤 신뢰도, 혹은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잘 승객을 보호하느냐, 뭐 이런 차원인데,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승객을 잘 보호하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목숨 걸고 희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동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활성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대중차로는 좀 비싸다. 네. 3888 기본으로 사시는 분 없잖아요. 적어도 이제 한 500에서 600 정도 옵션을 얹게 되니까, 그러면 4000, 한 2, 3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좀 비싸죠. 네, 아무래도 대중차 가격에 물가 오른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 근데 집값 오른 거라든지 뭐 식료품값, 공공요금 오르는 거와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국산차는 체감적으로 그 오르는 비율이 좀 크죠. 왜냐하면 국산차가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수입차 못지않은 그런 품질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과거에는 뭐 싼 맛으로 사는 차로 여겨졌다가 지금은 국산차도 품질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좋은 재료를 쓰면 아무래도 차 가격이 비싸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원자재 오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아쉽다,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다? 단점이 현대는 까야 마시고 국산차는 국민 스포츠라며요. 까는 게. 네. 국산차 따위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니,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물과 이 땅에서 나는 음식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국산차 따위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국적을 바꾸세요. 일본이나 중국으로 귀화하세요. 네, 그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국산차 따위가라는 그딴 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져 계십니까?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든든한 완성차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어깨에 힘줄 일입니다. 현대 가서는 야, 니들 아직 멀었지. 니들 좋은 차 만들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돼. 니들이 언제부터 어깨 힘주고 다녔다고, 어깨 힘 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밖에 나가면 우리에겐 현대가 있다. 너희들 현대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지? 가성비, 그리고 동급 모델 가운데 공간 활용성 최고, 그리고 최신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진보적인 적극적인 그런 젊은 브랜드다라고.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는 진짜 젊어요. 여러분들이 현대가 고리타분하다고 하지만 1967년도에 태동한, 그래서 빅10에 드는 브랜드가 보시면은 없어요. 전기차 브랜드 빼고. 이 젊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어디다가 대놓고선 감히 국산차 따위가라는 말을 하십니까? 그 국적 포기하시고 귀화하세요. 그걸 적극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하이브리드, 예, 이거는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저희가 소렌토에서 아주 자세하게 내부 구조서부터 연비, 그리고 출력 특성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5천만 원 넘게 해가지고 막 지출하실 때 이미 다 10년치 기름값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아니, 옵션 선택하면 좋죠. 풀옵션이 사실 안 쓴다 하더라도 쟁여놔서 나쁠 건 없어요. 자동차의 기능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않고 막 난 돈 걱정 없어, 이런 분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또 돈 걱정 없어 하시는 분들이 왜 산타페 사시겠어요? 그렇잖아. 그게 좀 웃기잖아. 난 돈 걱정 없고 나는 돈 많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현대 산타페에 관심을 가질 확률은, 그렇다고 관심 안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낮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최고의 거주 환경과 이동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아버지들이, 우리 가장들이 좀 어렵게 모은 돈을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무리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빠들을 위해서, 아빠라고 해서 삶 포기하고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기 위해서 진짜 자기 후질근하게, 그리고 또 식구들하고 외식할 때는 1인당 막 몇만 원짜리 먹이면서 본인이 한 끼 점심 먹을 때는 6,000원, 7,000원, 8,000원, 이것도 정말 아까워가면서 그 돈 1,000원에 벌벌 떠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막 무릎 나오고 다 늘어진 그런 바지 입고 다니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아주 개성 없고 회색 톤의 그런 디자인 일색에, 아니 뭐 대중차 실용적인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디자인 해주면 도대체 아빠들은 어디 가서 잃어버린 꿈이나 본인의 그런 튀는 개성에 대한 욕구를 발산하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튀게, 논란이 되더라도 최대한 튀게, 최대한 주목받게, 한마디라도 차를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게, 술자리 안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성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어디 달릴 데도 없고 이 정도 선에서 시승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 세대 산타페를 디자인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 너무 멋져요. 뭐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뭐 가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그 본능적인 느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괜찮은데? 나름 개성 있고 멋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놓고 보면 제 취향에는 꽤 디자인이 잘 됐다. 그리고 사실 현대차가 흔하잖아요. 그 중에서 산타페 그랜저는 너무 흔해. 얼마 전에 그랜저 저희가 시승하면서도 사실 흔한 차일수록 디자인을 좀 튀게 하는 게, 그게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브랜드도 흔하고 차종도 흔한데 디자인까지 흔해버리고 디자인까지 평범해버리면 이거 진짜 조금만 타도 질려요. 그런데 사실 그랜저 디자인도 그렇고 산타페 디자인도 그렇고 멈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야, 디자인이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논란이 많아요. 뭐 뒤가 이상하다, 뭐 아래쪽에 테일램프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똥싼 바지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디자인 해석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테일게이트 각도 높여가지고 편리하게 열려가지고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힌지 구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 거고, 이런 여러가지 해석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박스 형태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라빙 같은 힐하우스의 구조물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돌출하지 않으려면 오목하게 아래를 깎아야 되니까 이게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퍼져야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아래가 내려가 있으니 보는 측면에 따라서 비율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각지고 뭔가 남성미가 느껴지면서 유니크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산타페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H 형상화되어 있는 면 발광 방식의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도 괜찮던데요? 제가 디자인 기준이 좀 낮아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뭐 그거를 H자 형상으로 해가지고 너무 유치하게 깔맞춤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현대니까 H 로고를 형상화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름 유니크한 어떤 비주얼을 만들어냈으면 적어도 비슷한 유형의 차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레인지로버를 많이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뭐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디펜더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놔보니까 그렇게 많이 닮지는 또 않았더라고요. 각진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먼저 각지게 출발한 그런 브랜드를 연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산타페 디자인의 정체성, 그리고 또
흔한 브랜드에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대중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차를 내가 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만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 있어서 저는 산타페 이번 세대 디자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소렌토는 일반적인 아버지들, 가장들의 삶이 되게 단조롭거든요. 별게 없어요, 사실. 자녀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아빠의 인생에서 특별한 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아빠들이 그렇다고 다 별 볼 일 없는, 개성도 없는 무색무취에 아버지들이 왜 회색 옷 입고 아버지들이 왜 늘 먹던 것만 먹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제일 신경도 덜 쓰이고 비용이 제일 덜 들어가기 때문이거든. 그 비용을 왜 아끼냐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끼들 입에다가 맛있는 거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진짜 뭘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동차의 어떤 나의 개성을 표현해서 선택을 하고 싶고, 뭔가 내가 그래도 내 취향에 맞는 특별한 자동차를 통해서 남들의 시각을 좀 바꿔도 싶고 한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네, 제비 새끼들처럼 내 자식들이 입 벌리면서 아빠 하고 있는 게 눈에 선해서 뭘 못한다고. 그런 아빠들에게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레이아웃, 도로에 시선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형상들로 쫙 깔아서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가뜩이나 무료하고 가뜩이나 뭐랄까요, 젊은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개성 넘치는 그런 사고와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아빠들의 인생이 더 심심해지지 않겠냐는 거지. 그런 아빠들에게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시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디자인,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대화의 소재가 되잖아요. 아니 왜 디자인이 저 모양이야 그러면 이거 요즘 트렌드야, 저 H 이거 현대 저거 한 거야 그러면 야 그래도 면발광이 저거 괜찮지? 뭘 괜찮아? 아니 내가 볼 때는 저거 멋진데. 이렇게 술자리에 심심풀이 땅콩 안주로도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범한 걸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실용성 있는 걸 선택을 했는데 의외의 즐거움이라니까 이런 게. 이걸 메이커에서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안전빵 맨날 똑같은 무색무취에 별 개성도 없는 차들만 도로를 돌아다닌다고요. 아빠들이 무슨 뭐 만만해? 그런 면에 있어서 산타페는 진짜 디자인 하신 분에게 전 개인적으로 박수 치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개성 있는 정말 잘 팔리는 모델일수록 저는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랜저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욕구를 잘 충족시켜준다니까요. 마치 뭐 로봇캅에 무슨 뭐 헬멧 같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아니 스타리아가 먼저 그렇게 나네 스타리아 따라하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그랜저가 밤에 일자 눈썹 딱 휘날리면서 앞으로 가던 뒤로 따라오던 보면 눈길이 간다니까요. 유니크해요. 유니크한 거. 삶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유니크한 거에 정말 목마르다니까요. 유니크함은 곧 쓸데없는 지출, 비실용성, 그리고 내 처지에 뭐 이런 뭔가 자꾸 평범한 것들만 고르게 하는 그러한 결적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러한 평범한 가장들의 삶에 악센트를 주고 활력을 주는 거예요. 산타페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뭐 나는 호다, 나는 불호다 평가하시는 건 괜찮은데, 막 디자인 하신 분들 욕하고 이딴 거 뭐 이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비난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시도들은 대중차에서 정말 가치가 있고 앞으로 권장이 돼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자동차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게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서운하시죠. 이해합니다. 서운해 하시는 게, 차와 자기를 동질시하거나 뭐 구분 못하거나 이렇게 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심사숙고했는데 내가 그럼 바보냐,
나도 충분히 내 환경과 내 사용 용도를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자부하는데, 그걸 그렇게 이거 구입하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난 뭐가 되냐 이런 생각 때문이죠. 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하실 수 있고. 그런데 자동차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현명한 선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치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이건 상품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편 타당성, 그 다음에 일반론적인 가치 이런 걸 기준으로 보고 그 보편 타당성 부분에서 조금 더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되면 좋은 차다. 그렇지 않은 차라면 이건 조금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래도 좀 고려하시면 그나마 덜 서운하실 만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보가 바보의 심정을 잘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바보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좋은 결정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이걸 잘 구분해내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결정이나 그런 실수들, 시행착오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해서 이건 현명하지 않습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매번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시행착오, 좀 바보스럽게 경제활동을 하고 약간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좀 많이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아, 잘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고 재미있게 잘 사시는 걸까요? 물론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가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는가 비 저런 인생이 있고 각각 그 인생에 맞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더 낫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때때로는 바보스러운 결정을 하고 때때로는 실수,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했네, 에이 뭐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인생이 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시행착오와 배움의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는 경험이었을지 모르는데, 그 누군가는 이 시행착오가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힘듦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정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의 시행착오라도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꼭 배울 필요가 없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결정, 문제가 좀 덜 일어날 수 있는 결정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 해서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바보스러운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제가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지금 제가 벤틀리 플라잉 스포드 최근 들어서 운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장에 방치한 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 주변에서 그래요. 이거 팔지 왜 뭐하러 그거를 계속 갖고 있냐, 바보스럽게.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내연차 12기통을 살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더군다나 이 W12라서 V12보다 더 독특한 컨셉이고, 그리고 뭐 중고로 판매를 해도 그걸로 인해서 또 뭐 부자가 되거나 그걸 통해서 감가상각을 감당했던 거를 뭐 보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주차장 한 켠에 놓고, 그래 이런 차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내연차 끝자락인 이 시기에서 이 차를 보면서 자동차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의 어떤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을 추억해 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더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바보스러운 결정인 거예요. 포토 EV도 그렇습니다. 포토 EV 좀 사놓고 200km 정도밖에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이럴 바에는 팔고 유용하게 쓰지 뭐하러 방치하냐,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경제활동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캐프오드 방식의 이런 1톤 트럭이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생산 안 돼요. 이제 단종이 돼버렸고,
초기형 전기차니까 또 기념할 만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뭐 급조를 했던 뭘 했던 어쨌든 내연차 기반으로 이러한 변종 같은 전기차, 그리고 현대가 상용차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EV 컨셉의 1톤 트럭,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귀한 컨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값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거 팔아서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노트북도 제가 한 번에 4대, 5대 막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안 쓰고 한두 대 정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요. 뭐하라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로봇 청소기도 지금까지 6대, 그것도 하이엔드 모델 6대를 사서 분해 리뷰를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2대는 결국은 못 살렸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 분해해본 로봇 청소기 2개는 다 실패를 했고, 재조립했는데 작동은 하긴 하는데 뭔가 나사가 빠져 있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고, 이번에 것도 약간 상태가 좀 안 좋기는 하는데 그럭저럭 작동은 해서 결과적으로 새 부품을 사서 교환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분해를 해보고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이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을 해도 그 이상 얻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거는 진짜 그거는 낭비다,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라이프 스타일이 누군가에게는 오답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보스러운 그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미니 일렉트릭 같은 거,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본인의 생활에 맞고 취향에 맞고 또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그 외에 브랜드가 주는 가치, 뭐 이런 외부적인 그 외의 요소에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좋은 차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가 결정을 잘 못했어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 못했다고 치죠. 여유가 좀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런 실수들을 해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 결정에 대해서 아유 그래, 좋은 공부한 셈 치자, 수업 잘했다, 수업료 잘 지불하고, 이런 거는 조금 좋은 결정이 아니니까 다음번에는 좀 구입할 때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정 해야지 라고 또 생각을 하면 얻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살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보다는 있는 여유 자금을 다 닥닥 긁어서 사시거나, 아니면 그 차를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금융의 도움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결정이 본인에게 예상한 대로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을 해야 그 금융에 따른 이자 및 분할 상환하는 그 부담이 스트레스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정도라면 문제가 크지 않은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차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새 차를 사서 새 차의 보증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중고를 사서 그 중고를 운행을 하다가 부품을 본인의 비용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개인의 삶 자체가 정지하거나 심각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에 압도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그런 자동차들을 추려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고,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뭐든 만들어 놓으면 문제 없을 거라 그러고 최고라 그러고, 이건 뭐 혁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두 가지 장점이 합쳐지면 합쳐진 장점만 얘기하지, 그 합쳐진 걸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의 합을 얘기를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나중에는 어이없어가지고 야 진짜 내가 이걸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샀네 그러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가져다가 막 방치하거나 막 집어버리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아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문제 예상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감안하고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잘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바보짓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바보짓이라고 합시다. 제가 많이 했었던 그런 말하자면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구매 행태로 인해서 그런 패턴으로 인해서 추가 필요 없는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경제활동을 이 바보같은 경제활동이라고 합시다. 이 바보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가 빠르게 순환해서 이거 기름칠하는 사람들이에요. 번 돈을 빨리빨리 쓰고 돈의 명칭대로 돌고 돌게 만들어줘야 그 순환으로 인해서 물이 썩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산업 발전에 또 다른 면으로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 그 비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거 뭐 아니 그 뭐 비싼 그 메이커 브랜드만 강조돼 있고 실용성 하나 없는 그 차를 왜 사셨습니까 하면 그냥 웃으세요. 다 감당할 만한 그런 내가 깜냥이 되니까 산 거지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근데 이거 겉으로 막 얘기하시면 좀 속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되 겉으로는 그냥 아이 뭐 그래도 쓸만해요. 그래도 뭐 제 환경에는 맞아요.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체 소비자를 100으로 놓고 보면 뭔가 여유 있게 본인이 잘못된 결정도 보정하고 내가 이걸로 수업료 잘 냈어 라고 좀 털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전체 소비자분들의 한 2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나머지 80% 소비자분들은요 작은 결정이라고 해도 그 결정이 잘못돼서 오는 손실이나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상상외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양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뭐 굳이 가볼 필요 없다. 그걸 본인이 손실을 감당을 하고 꼭 찍어 먹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 좋은 참고가 됩니다.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특정 컨셉에 대해서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왜 내 결정을 바보스럽게 나를 바보 멍청이로 만드느냐 라는 식의 서운한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충분히 만족을 얻고 계시고 설사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아니 차를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꼭 중고차를 안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타던 차를 지인들에게 뭐 친구에게 뭐 아는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유가 많으신 분보다는 일상생활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필요합니다. 이 바보스러운 결정을 많이 한 사람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이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라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삽질한 경험담도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균입니다. 산타페 루프탑 텐트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아시는 아이템이죠. 현대에서 이 루프탑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캠퍼라는 업체 유명합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업체고요. 루프탑 분야에서 상당히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 버전에 의해서 3.0 버전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 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33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3.0은 400, 410 그 사이에 실구매가로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에서 콜라보로 이 제품을 납품받아서 산타페에 탑재해서 출고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옵션 선택하면 440만 원이니까 메이커가 우리가 알아서 보조기 줄게. 그리고 루프탑 얹게 되면은 그 루프탑 위에서 또 3인, 4인. 이게 이제 아이캠퍼 3.0 같은 경우에 최대 4인. 네. 어른 둘, 아이 둘,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막 캠핑하고 잠자고 하게 되면은 무게 부담, 루프로 하중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까지 다 보정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문제는 이제 아이캠퍼 이 루프탑 텐트가 원래 비싸요. 좀 과하게 비쌉니다. 보통 루프탑 텐트 하면은 200만원 내외의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거의 2배 이상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저렴한 루프탑들이 꽤 있고요. 저렴한 루프탑이라 그래서 뭐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보증을 하고 또 납품받는 그런 루프탑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는 점. 루프탑이 아무리 편리하다 그래도 텐트인데 이게 사용 편의성이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땅에다가 텐트 치고 그걸로 인해서 습기 올라오고 비 오는 날 정말 잘못 설치하게 되면 내부가 난리가 나는데 그러한 불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1분 만에 설치하고 1분 만에 접을 수 있다. 요거는 한 몇 번 해보면 1분 정도면 진짜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버버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한 서너 번만 해보면 1분 안에 펼치고 접을 때는 1분 좀 더 걸려요. 솔직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프탑 텐트 고급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아파트를 비롯한 조금 좀 뭐랄까요? 제한이 있는 주차장은 다 2.1m고 2.2, 2.3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저렴한 제품들은 이 전고 제한에서 조금 부담을 주기 때문에 2.1m 제한하는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뭐 카니발 같은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1m 전고를 다 준수한다는 점. 그 다음에 루프탑은요 여러분들이 설치하기 전에 꼭 고려하셔야 될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행성이 저하돼요. 연비도 떨어지게 되고 주행성 저하라는 건 아무래도 위쪽에 뭐가 달리니까 큰 루프탑 텐트에 하우징이 달리니까 아무래도 주행성이 좋아질 리가 없죠. 특히 공기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공기저항이 결과적으로 연비를 많이 저하시키는데 실제로 뭐 고속도로나 또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주행해 보면 이 루프탑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보다 연비가 좀 꽤 떨어집니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는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무게 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에 무게 증가로 인해서 오는 연비 저하보다는 공기 저항에서 오는 그런 연비 저하 그리고 주행성 저하 막 체감할 정도로 와 이 루프에 막 이 루프탑이 달려 있으니까 막 어우 차가 이렇게 안 나가고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하게 느껴지지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네, 그런 점들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썬루프를 선택을 해도 이 뷰가 다 막힙니다. 보시면은 이게 워낙에 루프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1열, 2열 다 덮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트레이드오프. 이 루프탑은 얻는 것, 캠핑 가서 정말 텐트를 편안하게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캠핑카처럼 막 거창하게 차를 꾸미지 않아도 이 차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야말로 정말 편리한 그런 레저 옵션입니다만 이걸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이 루프탑 텐트는 실제로 그 텐트를 이용한 캠핑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거고요. 캠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옵션입니다. 자주 하지 않는 분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한 분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지 하고 이렇게 달아놓으시면요. 이거 쓰지도 않는 루프탑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보관할 때가 마땅히 있으신 분이면 띄워놓고 쓰실 때마다 달고 나오시면 되는데 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거 마땅히 보관할 데도 없으니까 매일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달고 다니면서 생기는 연비 저하 그리고 만약에 썬루프 선택했을 때 썬루프의 뷰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그러니까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캠핑 시즌에 적어도 주말마다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옵션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루프탑 텐트가 이게 옵션 가격으로 440만 원인데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만한 제품들이 200만 원 선에서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제품, 그리고 브랜드가 보증하는 그런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루프탑에 난 그 정도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이제 이 루프탑을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프탑의 실내인데요. 꽤 넓은데요. 3인 취침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여기는 아이들이 혹은 잠버릇이 좀 험하신 분들은 여기는 좀 위험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해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커버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누워보니까요. 제가 키가 181인데 발 이렇게 대고 머리 공간이 한 5cm 정도 남네요. 네, 한 180, 한 5, 6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개방감 좋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글쎄요, 파워뱅크 가져다가 전기 담요하고 그리고서 침낭에 이렇게 계시면 영하 한 1, 2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울려나? 바닥 구조 굉장히 단단합니다. 3인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잠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이네요. 그리고 안쪽에 아무래도 이제 평탄화가 잘 되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인 정도는 실내에서 주무시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위에 뭐 3인까지 아니더라도 위에 2인 밑에 2인 하면 4인 여행하면서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겠는데요. 자, 제가 카메라를 지금 그냥 세워놨어요. 고정한 장치 없이 그냥 세워놨는데 X3000 웹캠을 세워놨거든요. 패드 위에다가. 근데 여기서 지금 한번 띄워볼게요. 진짜 흔들림 없죠? 카메라가 그냥 보조 없이 다리 없이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네, 요렇게 바닥에다가 패드 위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놓고 찍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카메라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뛰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뭐 불안한 느낌, 한쪽이 뭐 처지거나 건덩건덩 거리거나 조금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고 지지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지금 각 부분에 무게가 쏠리더라도 불안한 느낌으로 인해서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루프탑에 올라가 있으니까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조금 우리가 여기서 무리하게 좀 몸을 비틀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크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덜 들게 돼 있어요. 물론 불안감이 안 들 수는 없죠. 이게 루프 위에 올라가 있는 루프탑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걱정한 부분이 자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였는데, 자, 여기에서 괜찮네요. 이게 굉장히 짱짱하고 되게 버티네요. 그러니까 좀 혼자서 이걸 힘있게 미는데 자다가 떨어질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뭐 사력을 다해가지고 막 벽을 밀고 발로 차고 자면서 이런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계신가?
그리고 이 천 재질도 상당히 이 캔버스 재질 같은데, 네, 방수 처리된 짱짱하게 잘 버티고, 여기 이제 프레임도 보시면은, 네, 텐트이지만 양쪽으로 잡아주는 중심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커버에서 연결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장벽으로 잡아주는 이런 전반적인 하중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뭐 네, 이렇게 발로 차도 지금 카메라가 살짝 누웠는데 이런 진동이 발생하는데도 옆으로 눕질 않아요. 다리 없이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뛰어보면 저쪽 안쪽에 진동이 별로 전해지질 않으니까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기대 이생이네. 보기하고 상당히 얇은 루프탑에 들어가 있어서 접혀지는 형태라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야기할 때 이쪽에는 좀 아이들이 못 가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이 자거나 아니면 여기 이쪽 양쪽으로만 여기를 비워두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3인이 적절하게 주무시다가 좀 몸이 쏠리더라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두막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 산림에 휩싸여서 주변에 이렇게 산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딱 위에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캠핑을 하시게 되면 정말 운치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구로 해드렸던 앵커 파워뱅크 757 하나 딱 넣고 그러면은 큰 전기장판 하루 정도 쓰시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조명 켜고 그러면서 전기장판 안에서 침낭에서 각각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이렇게 셋이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대화도 하고 하면서 새들, 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또 뭐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의 속삭임 이런 거 들으면서 캠핑을 할 때 모터홈으로 캠핑을 하면 이런 운치 있는 루프탑 텐트라든지 정말 자연 가까이에서 즐기는 그런 리얼한 캠핑이 부럽고 다시 그게 생각나고, 또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편의 장치가 부족해서 불편하니까 모터홈에 자꾸 눈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은 자기가 못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에 그런 얘기 나오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사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최선의 행복이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루프탑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으나, 사실 집 나오면 고생인데 캠핑은 일부러 고생하러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갖출 거 다 갖추고 부족할 거 없이 캠핑을 하려면 저는 사실 호텔 가는 게 맞지 않나?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밖에 나와서 발길 닿는 곳 어디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 매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연의 일부가 돼서 폭 들어와서 품에 안긴 것처럼 캠핑을 할 수 있는 컨셉으로는 지금 SUV와 루프탑 이 형태가 좋은데, 사실 루프탑을 얹게 되면 루프 쪽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혹은 자동차의 무게 부담으로 인해서 서컵쇼버라든지 하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또 루프탑이 거친 자연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동차 보증 따로, 이런 루프탑 따로, 또 이걸 개인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가 이거 루프탑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니 수리 받을 때마다 또 띄고 붙이고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순정이니까 제조사가 이걸 다 알아서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뭐 사용 시 차에든 루프탑에든 문제가 생기면 AS 기본 보증을 해준다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속편하면서 순정 그대로의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편안하게 AS를 받을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구입했을 때보다 가성비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이게 더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보증이라는 차원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상당히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캠핑카, 모터홈으로 된 캠핑카를 가지고 핫플레이스를 가고 바닷가 근처를 가고 뭐 좀 자갈길이라든지 비포장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SUV 같은 경우에는 뭐 사륜 걸고 가면 어디든 다 웬만한 데 갈 수 있으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혹은 수풀림이 우거진 곳에서 이렇게 자연과 벗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캠핑을 즐기기에는 사실 이런 형태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이게 서로 부러워하는 경우에요. 처음에 이제 이런 루프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장형 텐트로 시작을 만약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또 싸워야 되고 편의장치, 샤워실, 뭐 화장실 이런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욕심을 내서 밴이라든지 트럭에 이제 캠퍼 공간을 좀 확장한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다 보면 이게 또 넓은 캠핑카, 모터홈에 대한 열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풀옵션 캠핑카로 또 가게 됩니다. 모터홈으로. 그럼 이제 모터홈으로 가게 되면은 차가 커지고 전고도 높아지고 그렇고 이제 내부에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길만 조금 험하거나 아니면 지면에 접지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험로라 그러면 차가 잘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는 대형 버스는 물론이고 이 카운티만 해도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벗하기 위해서 캠핑을 즐기려고 캠핑카 모터홈을 구입을 했는데 차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혹은 사이즈 때문에 바닷가 근처는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예,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노숙을, 그야말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경제활동이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법칙은 트레이드 오프다라는 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홈의 편의성은 없죠. 그리고 사실 잠만 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잠도 이 한정되어 있는, 그리고 또 이 SUV라는 컨셉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되어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이제 취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 화장실과 같은 샤워 시설과 같은 이런 편의성을 누리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캠핑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텐트를 걷어내고 밖에만 쳐다보면 여기 앞에 바닷가일 수도 있고 또 옆에가 숲일 수도 있고, 네, 이러한 자연 경관과 함께 산림욕을 즐기고 그리고 대자연의 그런 기운을 만끽하면서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가 하면, 예, 좀 꼬질꼬질해지죠. 짐도 많고 아이들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계를 만약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욕심을 내고 또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늘리게 되는데, 적절하게 캠핑의 맛을 즐기기 위한 그런 중심만 잘 잡는다 그러면, 그리고 조금 캠핑에서 요구되는 불편 뭐 그 정도만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끝에서 지금 보는 뷰인데 꽤 넓어요. 뭔가 이렇게 다락방에 와 있는 듯한 그런 포근하면서, 이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왜 좋잖아요, 느낌이. 네,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나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해놨네요. 네, 세계 지도 해놨으니까 뭐 자다가 실내해도 괜찮은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늘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비닐 재질이긴 하나 그래도 여기서도 비 떨어지면 이 천막의 비가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방수 잘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막, 요걸 이제 이렇게 당기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당기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모기장, 그리고 또 내피,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씨만 좋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딸아이와 같이 캠핑을 나와서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나오기에는 지금 너무 날씨가 추워요. 왜 이 계절에 이 루프탑 산타페 이 모델을 출시를 하는지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겨울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봄이라든지 뭐 또 그 외에 뭐 각자 원하시는 계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온에 상관없이 자연과 하나 돼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낭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루프탑 요거 괜찮네요. 그리고 이 산타페가, 이게 사실 산타페 장점이에요. 우리 루프를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거의 트렁크 라인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과도하게 아래쪽을 쿠페 형식으로 꺾질 않아놔서 루프탑을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선형으로 돼 있으면 생뚱맞게 넓은 판이 올라가면 디자인 다 해치고 불안하고 비례 떨어져 보이고, 그런데 얘는 뭐 거의 박스 형태니까 이렇게 넓고 긴 루프탑이 넉넉하게 올라와도 외부에서 보기에 전혀 이상한 비주얼을 만들어내지 않고요. 봄 되면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빌려다가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펴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이렇게 이 루프탑을 열어서 사다리만 잡아 빼면은 이게 설치가 자동으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기계치 분들도 펴고 접는데 여성분이 하기에도 충분해요. 여성분이 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이렇게 가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캠핑을 가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실제와 그림이 좀 동떨어진 그런 얘기 같아서 간단히 뭐 이 정도로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